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글로벌의 장혜진입니다. 자, 간밤 뉴욕 증시는 조지아주 상원의원 투표 이 상황에 주목을 하면서 여기에 지표까지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 출발을 했고요. 이 후반부로 가면서 상승폭을 더욱더 넓혀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감 시간까지는 5분가량이 남은 상황이죠. 자, 현지 시간 5일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가 이뤄졌는데 이 결과에 따라서 시장 흐름에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조지아주는 전통적으로 공화당 우위 지역이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서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제기가 됐고 이에 대한 우려도 또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게 된다면 50대 50으로 동률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으로 상원의 지배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증세 및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이 다시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결과를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런 가운데 이날 발표된 지표는 또 굉장히 좋게 나왔죠. 지난해 12월 미국의 제조업 활동 지수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이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요.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만 코로나19 상황이 여전히 좋지 않은 점은 부담 요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날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뉴욕에서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태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이 시장에는 언제든지 악재로 작용해서 또 끌어내릴 수 있다는 점이라는 것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간밤 시장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지 함께 알아보시죠. 굿모닝 글로벌 출발합니다. 네,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옵니다. 오늘 주요 지수는 조지아주 결선 투표의 촉각을 곤두세운 채 상승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지수 움직임 다우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중에 하방 압력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0.56% 오른 상태입니다. 33,389선의 거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인데 1% 가까이 오르면서 12,800선 위로 넘어섰습니다. S&P 500 지수 보겠습니다. 역시나 비슷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0.7% 오르면서 현재는 3,72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제는 크게 하락한 이후 오늘은 조금 회복해가는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 주목한 이슈 보겠습니다. 우선은 조지아주 상원의원 결선 투표가 오늘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주는 전통적인 공화당 우위 지역이지만 최근 일부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근소하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며 블루웨이브에 대한 경계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2석을 모두 차지하면 의석수는 50대 50이 됩니다. 그렇지만 부통령의 캐스팅보트 권한으로 민주당이 상원의 지배권을 가지게 될 텐데 이럴 경우에는 증세와 기업 규제 강화에 대한 부담감이 커질 수 있어 시장에서는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 블루웨이브 승리 시 대규모 부양책이 적극적으로 단행될 수 있어 오히려 증시에는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또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더라도 50대 50 의석수를 고려했을 때 공격적인 증세와 같은 독선적인 의회 운영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종 바이러스 확산으로 영국은 결국 전국적 봉쇄에 돌입했고 뉴욕에서도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되기는 했지만 기대만큼 빠른 접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접종 용량을 줄여서 속도를 붙여보자라는 방안을 검토하기도 했지만 보건당국은 여전히 조심스러운 모습입니다. FDA는 현 시점에서 FDA가 이미 승인한 접종량과 일정을 바꾸는 것은 확실한 근거에 기반하지 않은 이 성급한 결정이라고 지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직전 주요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잠시 뒤 미국 증시 거래 마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거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미중 갈등 상황 살펴볼 텐데요. 이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는 조금 잠잠해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는 차이나 모바일을 비롯한 중국 3대 통신사들을 이 증시에서 퇴출하겠다고 앞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를 뒤집고 거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외교부가 환영 성명을 내놓는 등 양국 사이에 모처럼 우호적인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12월 제조업 PMI 있습니다. 60.7로 나타나면서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었는데요. 2018년 이후로 최고 수준 나타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장 업종과 종목별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 업종이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나 오늘 에너지의 상승세가 눈에 특히나 띄는데요. 오펙과 러시아가 원유 생산 계획에 대한 협상을 이뤄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장중 한때에는 이 7% 가까이까지도 이 상승폭을 확대해 나가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5%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자재 역시 2.1%의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 유틸리티만 약보합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다우지수를 가장 크게 끌어올린 종목으로는 쉐브론이 꼽히는데요. 현재 쉐브론의 주가는 3.27% 상승세 나타내고 있고요. 에너지 가운데서 엑슨모빌 또한 5.7%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편 월가에서는 오늘 치러진 조지아주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이 승리를 하게 되면 시장에는 부정적일 것이라는 진단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블루웨이브 승리 시 주가는 10에서 15% 떨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우선 예상했던 결과를 뒤집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고 또 바이든 정부의 세금 정책이 기업들에게 많은 부담을 안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주요 이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자세한 마감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0.5% 오르면서 3391선에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1%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2,800선 위에서 거래를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S&P 500 지수는 0.71% 오른 3,726선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LS 클로징 벨 나오였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에 대한 자세한 분석과 상품 시장 마감 상황까지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전채린 캐스터와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팀장님, 3대 지수는 일제히 오른 채 마감을 했습니다. 블루웨이브에 대한 인식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초반에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다가 막판에 상승폭을 더 키운 모습이었죠. 이날 분석을 내려주시죠. 네, 결국은 이 같은 이슈라도 시장이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던 하루였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전일에 이어서 조지아주 상원 결선 투표를 시장 모두가 좀 주시를 했습니다. 지금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은 민주당 후보가 두 석 모두 다 소폭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른바 블루웨이브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 시에도 이 법인세 인상 등의 악재가 있다라는 그런 인식보다는 결국 이 통 큰 재정 부양을 감안하면은 악재가 결코 아니다라는 인식이 오늘 좀 부상을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시장 전반에 좀 반등을 견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여전히 종목별 그리고 업종별 장세도 좀 이어졌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 간에 2월에는 산유량을 동결하고 3월부터 증산에 들어가겠다는 합의가 전해지면서 유가가 좀 급등세를 나타냈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업종이라든지 그리고 소재 그리고 또 산업재 같은 경기 민감주가 좀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고 이 같은 흐름들이 결국은 오늘 이 다우지수의 또 상대적인 강세를 견인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이어서 상품 시장 마감 상황도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금값입니다. 달러 약세 기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반대로 이 반등하는 흐름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후 연일 강세를 보이면서 오르고 있습니다. 이날은 금값이 0.3% 상승세를 보이면서 1,950달러 선 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 유가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오펙 플러스 원유 생산 계획에 합의를 했죠. 2월 산유량은 동결을 하기로 했고요. 이 3월부터 증산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때 50달러 선을 돌파하기도 했는데 현재는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들어서 49달러 선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달러도 함께 보시죠. 이날 달러 역시나 하락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약세 기조가 유지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중국 인민은행이 위안화 중간 환율을 2005년 이후 최대폭으로 내려서 고시하는 등 위험 통화의 강세가 두드러지면서 상대적으로 달러는 약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날도 0.4% 하락하면서 89선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10년물 금리도 함께 보시죠. 금리는 오늘 미국 증시가 반등에 나서주면서 동반 상승세를 연출했는데요. 막판에 상승폭을 더욱 키워가는 모습이었습니다. 0.949%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까지 함께 보시죠. 어제는 잠시 주춤하는 듯 싶었던 비트코인은 간밤 이 JP모건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14만 6천 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급등했는데요. 9%가량 급등을 했습니다. 현재는 9% 넘는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금과 경쟁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서 비트코인 3만 4천 달러 선에 바짝 다가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어떤 외신 소식들이 있었는지 또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는 최진석 팀장님의 픽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바로 이 비트코인 가격 상승세에 좀 영향을 줬던 그 이슈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JP모건이 지난 월요일에 이 제시를 한 분석을 통해서 현재 3만 달러대인 비트코인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14만 6천 달러에 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전제를 달았는데요. 금과 이 대체 통화로서의 지위를 놓고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라는 게 그 조건이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에서 거래 물량을 곱한, 그러니까 이 주식으로 친다면 시가총액이 현재 5,750억 달러 정도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JP모건 측에서는 이것이 4.6배 정도 더 늘어야지 민간 금 투자 규모인 2.7조 달러에 근접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정도의 시장 가치를 비트코인이 달성을 하려면 투자자들의 이 대규모 투자가 가능하게 할 만큼의 그런 가격 변동성이 낮아지는 것이 담보가 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특히 이 기관 투자자 대부분은 포트폴리오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각 자산 클래스 간의 변동성에 굉장히 좀 민감하다라고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낙관론자들은 이번 비트코인 랠리가 과거에 2만 달러까지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3천 달러까지 또 단기간 내에 추락했었던 2017년과는 좀 다르다는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죠. 그러면서 그 근거로 삼는 것이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그런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비관론자들은 여전히 좀 실체 없는 자산에 거품이 낀 것에 불과하다라고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이죠. 이 같은 이 지적에 대해서도 JP모건에서는 금 투자와의 간극을 줄이는 것, 즉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는 것이 몇 년은 걸릴 과정이다라면서 일부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14만 6천 달러라는 그 가격 전망치 같은 경우에도 장기적인 뷰를 얘기한 것이지 올해는 달성이 불가능한 전망치라는 점도 또 분명히 했습니다. 네, 장기적인 전망이라고는 하나 메이저 아이비잖아요. JP모건 측에서 이런 비트코인 낙관론을 제시를 하다 보니까 관심이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전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어떤 의견들을 내놨나요? 네, JP모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메이저 아이비들 가운데서 최근에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교적 긍정적으로 봤던 그런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해 5월에 이 비트코인 가격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그런 콜을 남긴 바가 있었는데요.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이 10,000달러 아래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맞아떨어지는 그런 전망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 과거에는 JP모건도 비트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식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7년에 제이미 다이먼 CEO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은 프로드, 즉 사기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튤립 버블보다도 더 나쁜 그런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대신에 이 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의 근간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는 JP모건이 과거부터 또 큰 관심을 보여왔던 바가 있었습니다.
네, 이 외에도 작년에 굉장히 핫했던 성장주나 스펙의 전망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해에 이 금도 그렇고 스펙, 그러니까 우회 상장주에 대한 열풍도 그렇고 비트코인 가격도 열풍을 좀 보였었죠. 이에 대해서 신년이 되다 보니까 좀 많은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이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투자 구루 중에 한 명인 빌 그로스가 올해 투자 전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성장주와 그리고 스펙 상장주가 올해 좀 부진할 수도 있다라는 다소 좀 보수적인 분석을 내놨는데요. 테슬라 역시도 명백한 좀 고평가라는 분석 또한 덧붙였습니다. 반면에 가장 유망한 섹터로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 오디언 캐피털이라는 기관에서는요, 올해도 스펙 상장주에 대한 모멘텀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거든요. 즉 지난해에 워낙 좀 핫했던 분야일수록 좀 엇갈린 의견들이 월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간밤 로레타 메스터 미국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는 이 미국 경제가 올해 예상했던 대로 하반기부터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이 연준이 연내 자산 매입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는 연준이 매월 1,2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매입하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매우 만족하고 있다라고 전했는데요. 연준은 지난해 12월에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2%라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이 있을 때까지 이런 자산 매입을 지속할 것이다라고 약속을 했다면서 경제가 예상한 대로 회복을 해준다면 연준이 자산 매입을 축소할지도 모르겠지만 이는 전적으로 경제 정세의 추이에 달렸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만 그는 코로나19 재유행의 백신 보급이 예상보다 느리기 때문에 올해 안에 경제가 회복할지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들고 자산 매입을 축소할 가능성 또한 따라서 매우 낮다고 전망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연준이 정책을 완화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시점에서는 낮은 인플레이션을 최우선으로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연준이 내년에도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 올해가 되겠습니다. 올해에도 자산 매입 규모를 유지할 것이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는데요. 월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어떤 의견을 내고 있을까요? 네, 월가에서도 대체적으로 자산 매입과 그리고 제로금리 유지 등을 포함한 통화 완화 정책이 좀 이어질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가 쪽집게로 불리는 바이런 위인 같은 경우에도 통화 완화 정책의 지속을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이 인플레이션율을 넘어선다라고 한다면은 재정 적자도 좀 무관한 문제가 될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완만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했습니다. 다만 또 이 제로금리 유지라든지 자산 매입 유지와는 별개로 시중금리, 그러니까 국채금리 상승에 대해서는 대체로 또 월가에서도 베팅을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연준 또한 초저금리, 그러니까 시중금리가 되겠죠. 초저금리 유지를 위한 적극적인 시장 개입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던 바도 있었습니다. 네, 올해 미국의 경제 회복과 관련된 전망들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로이터에서 집계하는 것을 좀 기준으로 따르자면은 미국 경제가 2021년에 3.9%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년의 예상치인 마이너스 3.6%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1분기에 조금 부침이 있겠지만은 나중에는 좀 진정이 될 것이다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IMF와 OECD 같은 경우에는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3.1% 그리고 3.2%로 각각 점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마침 IMF에서 올해 하반기에 글로벌 경제가 본격적으로 좀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백신 보급 추이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라고 전제를 또 달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경제 향방을 또 볼 때는 이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자체의 상황보다는 백신 보급 상황에 좀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외신 소식 알아봤습니다. 계속해서 종목 뉴스도 체크해 보시죠. 오늘의 종목 뉴스입니다. 알리바바가 마윈 창립자 실종은 아니라는 보도에 간밤 반등했습니다. GM의 미국 내 4분기 매출이 전년 대비 4.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마존이 델타와 웨스트젯으로부터 보잉 767-300 기종 11대를 구매했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최진석 팀장님의 픽인데요. 알리바바네요. 그간 이 마윈 창립자 관련 이슈로 좀 진통을 겪었는데 뭐 실종설도 돌았었죠. 어떤 내용이죠? 그렇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돌면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죠. 근데 알리바바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약 한 5% 정도 급 반등을 보였습니다. 바로 마윈 창립자가 실종된 것은 아니다라는 보도가 투자 심리를 일부 회복시킨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CNBC에서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실종설이 돌았던 마윈 창립자가 실종이 아니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대신에 잠시 은둔 중이다, lying low라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CNBC에서는 마윈이 지금 알리바바 본사가 위치한 중국 항저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풍파가 좀 지나가길 바라면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습니다. 마윈 창립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말이었죠. 중국 정부가 IT 업종에서의 창의성과 혁신을 저해하고 있다는 발언을 전한 이후에 11월 이후에 자취를 좀 감췄고요. 공식 발언도 전해지지 않은 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마윈이 또 지분을 보유한 엔트그룹이 상장이 연기가 됐었죠. 그러면서 마윈과 또 엔트의 경영진이 소환이 됐었고요. 알리바바에 대한 반독점 조사가 또 펼쳐진 바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에는 야후파이낸스를 포함한 주요 외신이 마윈이 이제 실종된 듯하다라는 그런 보도를 내비친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CNBC에서는 마윈이 잡혀가거나 한 것은 아니며 정부가 또 그와 같은 무브를 할 가능성도 낮다라고 좀 일축을 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알리바바의 주가가 이날 5% 넘게 좀 반등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좀 반등폭을 감안은 하더라도 10월 말 수준 대비해서는 알리바바의 주가가 지금 20%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네, 마윈 창립자가 중국 정부를 비판하면서 알리바바는 규제 폭풍을 맞으며 주가도 그간 부진했었는데요.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간 있었던 히스토리를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함께 정리해 주시죠. 네, 지난해 10월 말이었습니다. 상하이에서 열렸던 한 금융 포럼에서 중국 정부가 혁신을 누른다라고 작심 발언을 마윈 회장이 전했었습니다. 그 후로 마윈 창립자가 공식 석상에서 자취를 완전히 좀 감췄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아프리카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했었죠. 하지만은 지난해 11월에 결승 녹화에 불참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전에 10월만 하더라도 마윈 창립자가 결승전을 굉장히 좀 고대한다라는 트윗을 남긴 바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또 궁금증을 자아냈었던 그런 시점이었고요. 그리고 1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당국과 이 예약면담, 외탄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 예약면담 후에 또 알려진 공식 행보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또 가장 최근에 게시한 트윗도 10월 10일이었다. 그러면서 실종설까지 불거진 바가 있었습니다. 네, 마윈 창립자의 신변을 포함해서 또 각종 규제 리스크들을 관련해서 봤을 때 월가의 투자 의견은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일단 알리바바에 대해서는 이번 이 규제 리스크와 좀 관련을 해서 경계론과 좀 낙관론이 맞서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루이스트 증권에서는 물론 이제 뭐 강제 분사라든지 급진적인 조치로 이어지지는 않겠지만은 특히 금융 관련된 사업의 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리바바에 대한 목표 주가도 기존의 307달러에서 294달러로 낮춰 잡았는데요. 베어드라는 IB에서도 목표 주가를 325에서 285달러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기 배력이 여전하지만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레이몬드 제임스라는 IB에서는 반독점 관련 조사로 인한 알리바바에 대한 주가 낙폭이 좀 과도하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비친 바도 있었고요. 룹 캐피털이라는 그런 IB는 플랫폼 경쟁 완화로 이번 반독점 조사라든지 규제가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 입장에서도 오히려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또 이례적인 분석을 남긴 바도 있었습니다. 네, 다음 종목 뉴스는 장혜진 앵커의 픽입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동차 업체들이 줄줄이 4분기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제너럴 모터스의 지난해 4분기 매출이 미국 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4.8%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굉장히 암울했던 한 해에 비해서 4분기에는 성장 회복세가 나타난 건데요. 이 소식에 이날 제너럴 모터스는 3%가량 상승한 채 장을 마쳤습니다. 자, 지난해 GM의 미국 내 매출은 오히려 11% 넘게 줄었습니다. 하지만 4분기 매출만은 회복하는 흐름을 보인 건데요. 당사는 이 4분기 매출이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반적으로 또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또한 시장 점유율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하면서 이런 성적이 나오게 됐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여기에 연말 상업용 차량 고객도 늘면서 매출 회복에 상당한 도움을 준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올해에 대한 가이던스는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CNBC에서는 GM의 자분기 실적이 전반적인 자동차 업계에 좋은 신호라고 분석을 했고요. 연말로 갈수록 강한 회복세를 보였다면서 자동차 업계 회복 가능성을 확인시켜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자, 2020년 미국 내 자동차 매출은 2019년 팬데믹 이전과 대비를 했을 때 15%가량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GM의 4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회복세가 두드러졌는데요. GM에 대한 최근 이 투자 의견은 어떤가요? 네, GM과 관련해서는 타사 대비해서도 투자 의견이 대체로 좀 긍정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경제 정상화 수혜주라는 그런 이 매력도도 좀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또 이 다른 전통적인 완성차 업체 대비해서 전기차 이니셔티브를 굉장히 좀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수도 좀 높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벤치마크라는 IB에서는 북미와 중국 그리고 금융 부문 모두 올해 사업이 개선될 여지가 있다라고 분석을 한 바가 있었고요. 바클레이즈에서도 포드보다 GM을 좀 선호한다라고 밝혔는데 전기차 모멘텀이 바이든 행정부 초기에도 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GM도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날 GM 외에도 다른 자동차 업체들 또한 줄줄이 실적을 발표하는데요. 월가의 전반적인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GM 외에 자동차 sek터 전반 같은 경우에도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해서 좀 본격 회복을 시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트루카라는 기관에 따르면은 이 2020년도 4분기에 미국에서의 자동차 판매 대수가 YOY 기준으로 0.6%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 QOQ 기준, 그러니까 전 분기 대비해서는 무려 34.2% 급증이 기대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트루카 측에서도 팬데믹 여파에서 벗어나서 지금 자동차 섹터가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은 전채린 캐스터의 픽입니다. 어떤 소식이죠? 네, 아마존의 배송이 앞으로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를 불러모으는 소식입니다. 제목부터 읽어보면 Amazon buys Boeing jets from Delta, WestJet as aircraft prices drop. 비행기의 가격이 감소하자 아마존이 비행기를 사들였다라는 내용인데요. 아마존이 델타 항공과 웨스트젯으로부터 11대의 보잉 767-300기를 구매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는 팬데믹 여파로 항공업계가 받는 타격에 대비했을 때 화물 수송량이 얼마나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되겠는데요. 코로나19로 집콕하는 시간이 늘면서 온라인 주문이 어느 때보다도 폭증을 하자 아마존이 이에 발맞추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크리스마스 연휴 기간 동안에는 선물을 주고받는 시즌이다 보니까 생필품과 사치품 가리지 않고 주문량이 상당히 폭증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빠른 배송에 대한 수요를 높였다고 합니다. 아마존에 따르면 웨스트젯으로부터 구매한 4대의 비행기는 우선적으로 수송용 비행기로 바꿔 당장 올해부터 사용을 할 것이라고 하고요. 델타로부터 구매한 7대의 비행기는 내년에 투입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마존과 항공사 모두 비행기를 구매한 가격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는데요. 지난해 여행 수요가 감소하면서 비행기 가격도 폭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아마존은 그동안 자사가 직접 운영하는 항공 물류 서비스인 아마존 에어에 필요한 항공기들을 리스해 왔는데요. 직접 항공기를 구매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은 2020년, 2022년 말까지는 총 85대의 비행기를 리스 혹은 소유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UPS와 FedEx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더 낮춰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계속해서 아마존이 이렇게 자체 패키지 및 운송 경쟁력을 무섭게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 올해에는 켄터키에 착공한 에어허브도 운영을 시작할 거란 얘기도 있는데요. 얼마나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9년에 총 배송 비용으로 약 한 380억 달러 정도를 썼습니다. 굉장히 좀 천문학적인 그런 비용이죠. 그러다 보니까 드론 배송도 그렇고요. 항공 운송을 포함한 자체 배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니셔티브라고 해석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소식은 향후에 비용 절감 기대감으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좀 크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이유는 결국은 땅덩이가 굉장히 좀 넓으면서도 소규모 패키지 배송 수요가 많은 미국에서 자체적인 그리고 대량으로 배송할 수 있는 그 네트워크를 갖추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또 더해서요. 이 같은 움직임은 지금 재정난에 빠져 있는 항공사라든지 그리고 나아가서는 빨리 좀 재고를 좀 처리해야 하는 항공기 제조사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좀 호재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그런 이슈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전세린 캐스터, 로제타 투자자문 최진석 포트폴리오 팀장님과 함께 간밤 있었던 글로벌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